인문의 명사인 각교육감님의 탁월한 감수성 가지고 그 언어의 마력을 가지셔서 참 사회를 잘 보시는데 제가 이제 저는 버틸 거라고는 하얀 머리밖에 없는데 속이 성과를 일단은 거둔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얘기했는데 학교는 전혀 분위기가 아니에요. 학교는 얼어붙은 동토의 왕국이고 이게 도대체 촛불 이후에 학교가 이렇게 되면 박근혜 유령이 다시 나타나서 저를 다시 감옥에 보낼 것 같은 임무교대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민주심 말은 하는데 업무장하게 그런 분위기가 안 된 것 같고 교육감도 늘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하는데 전혀 교육청 분위기는 민주적이지 않아. 그래서 오늘 행사가 교육청과 교육부의 전체 분위기를 민주주의 분위기, 민주시민교육의 분위기 풍토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김상훈 교육장관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유원회 장관이 있는데 오늘 말한 거 보니까 조금 의지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먼저 발표를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발표는 이기라 경일의 인민과 시민 사이에서 프랑스 민중교육 전통과 학교 시민교육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있는 이기라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온 지가 지금 이제 8년 지나서 이제 9년째 들어가는데요. 여전히 저한테 프랑스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해서 저는 약간 불만스러운데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부 세션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들 생생하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국에 온 지도 오래 좀 됐지만 저 역시 대학에서 시민교육과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육자로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간단한 그 퀴즈를 먼저 한번 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MBN에서 하는 판도라라는 프로그램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경희대에서 2011년도에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하면서 시민교육 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희대 학생들에게 이제 그 시민교육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경희대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은 땡땡 과목이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너무 건전하신데 너무. 어떻게 하셨어요? 제 딸이 경기에 들어갔어요. 바람 과목입니다. 네. 왜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바람 과목이라고 생각할까요? 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도 이제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선생으로서 학생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느끼는 거를 종합해 보면 잠깐 그 전에 그래서 후마니타스 안병원도 만들어줬어요. 최근에 이거 개원했습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자, 왜 학생들은 바람 과목이라고 생각할까?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힘들어하는 요소, 어려워하는 요소 하는 게 이제 현장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에서 대부분의 과목 그 강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책 읽고 뭐 공부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로 이제 이론적인 수업들이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몸 쓰는 일을 한다는 거는 대체로 뭐 예체능 쪽은 뭐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에서 그런 영역의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인 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그 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교육에서는 머리로만 뭘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사실은 현장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50%를 이제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팀을 이제 조를 나누어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각각 이제 주제를 정해서 우리 사회에 뭐 필요한 어떤 개선해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직접 이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뭐 현장 전문가를 만나보기도 하고 그 개선을 위한 어떤 활동들도 하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이제 학생들이 줄여서 팀플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팀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어떤 점이 어려워하는 점이냐라고 보니까 일단 뭐 상식적으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그냥 친구들끼리 마음 만든 친구들끼리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같이 어떤 세부 주제를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할 거고 뭐 언제 모여서 어떻게 할 거고 뭐 등등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부터 일단 좀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흔히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아시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자 우리말로는 그 문제거든요.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활동을. 근데 꼭 뭐 보통 이제 한 5명 정도 전후로 조가 짜여지는데 꼭 한두 명씩 뺀질거리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나는 뭔가 좀 하는데 쟤는 왜 안 해라는 것을 못 참는 거죠. 일단 사실은 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나 모든 일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일은 어떤 조직에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묻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법인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 견뎌요. 잘 안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활동의 결과는 팀 차원으로 나올 테니까 자신은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성과가 나한테 온전히 오지 못한다. 쟤도 묻어간다. 열심히 하지 않는 애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예민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이제 갈등들이 뭔가 생겼을 때 그거를 갈등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맨질거리는 애가 있으면 같은 조에 아니 그 전에 일단 보통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따로 만나라고 이제 권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뭐 약속 정하고 만나고 할 때 이제 카톡 단톡방을 이용을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응답을 안 하는 거죠. 한 친구가. 그러면 이제 계속 왜 뭐지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는 어떤 그 시도조차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마 뭐 선생님들 정도 되는 어떤 그 분위기에서는 전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응답을 안 하면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번 걸어보든지 뭐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뭔가 뭐 왜 그러냐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 뭐라든지 뭐 하기가 싫은 거냐 뭐 등. 근데 그거부터 이제 잘 안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진짜로 뭔가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진지하게 경고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등등 뭐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기분은 나쁘고 속은 상하고 그렇지만 문제 해결은 못 하는 거죠. 계속 시도조차도 못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그냥 힘든 거야. 그리고 그래서 1학년 때 그냥 때우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빴어. 조를 잘못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은 그 악명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아무래도 대학에서 하는 시민 교육이다 보니까 뭐 민주주의에 관련된 것이든 뭐 시민권, 뭐 인권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론적인 내용들이 프로그램에는 또 많이 있어요. 교재도 있고. 근데 당연히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면 되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몇 년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1학년 학생들이에요. 제가 지금 그 담당하고 있는 이 그 시민교육의 대상 또는 이제 교양교육의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함께 살기인데 함께 살기의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거는 머리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학 경희대 정도 올 학생들이면요, 민주주의가 뭔지 뭐 시민권이나 뭐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요. 대체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성숙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말로 뭐 쫙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것을 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표현하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때, 사실 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민주주의 등과 관련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살기의 감각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뭐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협력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협력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얘기하자면,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더 얘기하자면, 사실 학생들한테 발달되어 있는 감각은, 협력의 감각은 떨어져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경쟁의 감각이 정말 예민하게 발달돼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뭔가 촉수가 딱 뻗어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그 경쟁과 관련돼서는 제가 선생님한테 뭔가 점수 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질문 안 하던 애들이 꼭 시험 관련해서는 질문하고, 뭐 출석 가지고 맨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학점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 또 대학들이 대부분 상대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역시 나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의 감각은 굉장히 발달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시간 조절? 예, 제가 너무 길었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함께 살기가 불어로 이제 비브르 앙상블인데요. 비브르 앙상블은 프랑스에서는 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굉장히 강조하는 덕목이에요. 이게 사실 시민교육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단은 시민교육, 프랑스에서의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세 가지 표현이 주로 쓰여요. 시민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있는 인스트럭션 시빅은 주로 이제 초등학교의 시민교육을 부를 때 이제 인스트럭션 시빅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트럭션 시빅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더 광범위하게 쓰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너무 약간 교화, 뭐 이렇게 좀 훈육 이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서 이제 좀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에듀케이션 시빅인데, 그 다음에 제 글에 보면은 뭐 이제 대략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에듀케이션 알라 시토아니테, 이게 이제 시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시민성을 위한 뭐 교육, 시민성 함양 교육,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광범위해졌어요. 왜냐하면 에듀케이션 시빅이라는 것은 약간 시민 교과 어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시민을 양성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교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넓힌 거죠, 범위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에듀카시옹 알라 시토아니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것도 역시 에듀카시옹 알라 시토아니테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시민 교육을 얘기하라고 할 때 특정 어떤 조그만 단위의 어떤 시민 교과 차원의
분석보다는 저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던 건데요. 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좀 히스토리를 약간 얘기하자면 제가 제가 이제 제목이 민중교육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찾아낸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했냐면 민주화 기념사업회에서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서는 요즘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시민교과에 대한 연구는 좀 많이 했으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봤으니까 학교 밖에 있는 시민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프랑스는 잘 안 나와요.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이게 시민교육이라고 이제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프랑스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요.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화주의 전통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찾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학교 안과 밖을 포괄하는 차원의 시민교육을 보려면 이 민중교육이라는 흐름을 그 전통을 에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민중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나갔네. 일단 시작이 18세기의 그 계몽사상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콩도르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저는 약간 놀란 게 저도 물론 좀 예전부터 알던 건 아니지만 콩도르세 한국 교육학계에서는 콩도르세에 대해서 약간 좀 부각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위상에 비해서. 뭐냐면요, 콩도르세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로 이미 확장되어 있는 근대 공교육 체계의 기본 정신을 다 제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일반 교육 또는 보통 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기 위해서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해야 되니까 무상교육. 그리고 돈 없어도 우리 집에는 일 시켜야 돼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무교육.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반 뭐 사기업이나 뭐 특정 뭐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육의 목표 자체가 근대적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한다라는 차원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해야 돼. 그래서 공교육.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제시를 했고 그 혁명 과정 동안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뭐 그 인접해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이제 퍼지면서 거의 뭐 100년 이상이 걸친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공교육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용한 것은 그 내용, 교육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한 대목을 그러니까 콩도르스가 생각했던 한 대목이 사실상 시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애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뭐냐라는 것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민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자세한 설명은 글에 다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큰 흐름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속적 공화주의, 사회적 기독교주의, 혁명적 노동자 이렇게 세 흐름으로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쫙 흐름이 이제 펼쳐지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든 그 흐름은 주로 세속적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독교주의는 살짝 뭐 세속적 공화주의와 결합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 외부에서는 혁명적 노동자주의가 계속 흐름이 이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민중 대학이라고 하는 흐름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공교육, 학교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공유하는 일종의 교육 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 그냥 밖에 외부의 활동가들도 있었고 그들이 긴밀하게 결합해 가면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애초에 원래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민중교육의 어떤 이상을 실제 제도화시키고 학교 내에서 실현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제 공교육 체계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볼 때는 사실 그 영향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도 이미 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시민 교육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근데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학생들도 놀래요. 언제 우리가 시민 교육 받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뭘 새로운 거 무슨 교과를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교육 시스템의 역할을 다시 복원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왜 안 되는지 우리 알고 있어.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뭐 입시 얘기하셨고 그 입시가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서열화된 대학 때문이란 말이죠. 입시는 다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근데 왜 우리 입시만 문제냐? 입시 제도가 이상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바꿔도 이 서열화된 대학 시스템 내에서 당연히 이상하게 교육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가의 고민이 역시 또 필요하다. 그걸 같이 가지 않으면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그 노력을 그 시도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교과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도 과연 이게 그 원래 취지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교육제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와 같이 결합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